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번째 강의로 사회적 추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회적 지각을 배울 때 우리는 자극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우리가 구성하고 조직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추론도 마찬가지 있는데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실로 방대한 양의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자극에 대해서 일일이 그 반응을 한다면 아마 우리 인간은 그 엄청난 그 스트레스에 쌓이고 아마 노이로제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사회적 자극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사회적 추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추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단계에서는 대상 인물이나 사회적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둘째는 추론에 사용할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 정보를 통합해서 판단하는 단계,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전 시간에도 우리가 설명했었던 도식, 스키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식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사물, 사람, 사건들에 관련된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된 조직화된 지식의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그 하나의 그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고급 승용차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도식을 갖고 있어요. 우선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그 고급스러워야 되겠고, 그리고 그 실내 인테리어를 보더라도 이러한 그 좀 경제적인 차와 비교해서 훨씬 더 비싼, 그리고 또 첨단 기능을 갖춘 그러한 그 이 내부 장식들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 고급차, 이 고급 승용차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또 부합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식을 갖고 있죠. 뭐 반대로 이제 사회 초년병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많은 돈은 갖고 있지 못하고 이럴 때는 좀 더 경제적인 차를 구입하려고 하겠죠. 이때 우리는 경제적인 차 하면 생각하는 것이 아무래도 배기량도 좀 적고 기름도 적게 먹고 또 차량의 크기도 작은 이러한, 그래서 우리는 고급 승용차라고 하면은 그거에 관련되는 어떠한 그 우리의 정보 또는 지식의 틀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람에 대해서도 도식을 갖고 있어요. 친절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의 말투라든지 언행이라든지 그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사람이 친절한 사람인가에 대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역할 도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전형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며 그들의 행동 특징은 어떠한가에 대한 우리의 그 정보와 지식이 있죠.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도식이 있습니다. 우선은 뭐 의상면에서도 가운을 입어야 되겠지만 그의 말하는 투, 또는 그 사람을 대하는 행동, 좀 더 좋게 보면은 전문적일 수도 있지만 또 나쁘게 보면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행동 양식들, 이것이 이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도식이 되겠죠. 그래서 개중 의사 중에도 상당히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역할 도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 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좋은 호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도 우리는 도식을 갖고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순서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순서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떠한 그 순서로 우리가 음식을 주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들어가서 우선은 종업원한테 이제 앉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그러면 종업원은 우리를 빈자리로 이제 안내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은 이제 메뉴판을 보죠. 그래서 어떠한 음식을 이제 주문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종업원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음식이 올 때까지 뭐 대화를 하거나 좀 뭐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일정을 하다가 음식이 도착하면 이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가면서 계산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뭐 어떻게 내가 오늘 꼭 이 순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지는 않죠. 거의 이것은 우리가 일상화된 것이고 반복된 것이라 이러한 순서대로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블랙과 그의 동료들이 이러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와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는가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이 피험자들에게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하는 그 순서를 얘기를 하게 하면서 그 이 중에서 사실 그 피험자들한테 준 그 하나의 그 항목 중에 메뉴를 살피는 것을 빼고서 순서를 주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기억해서 어떻게 자기가 주문을 했는가를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피험자들에게는 메뉴를 살피는 항목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험자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넣어서 그렇게 식사 주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미 절차 도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모든 것이 그 순서대로 시나리오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절차 도식은 되게 불문율처럼 또는 에티켓 또는 매너처럼 우리가 그 명문화하지는 않아도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사회 질서를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명백한 그 절차가 있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식으로 했다면 아마 너무 복잡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회를 움직이는 많은 그러한 힘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가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엘리베이터에서의 하나의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benign neglect라고 하는 말이 있죠. 또는 civilized neglect, 하나의 문명화된 무관심의 태도를 취하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엘리베이터를 탄 다른 사람을 그냥 뚫어져게 쳐다본다던가 뭐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죠.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타면 마치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죠. 다 불필요하게 그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쳐다본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일종의 엘리베이터에서의 문명화된 하나의 에티켓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마치 절차 도식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식은 이 특정한 대상에 관한 단순화되고 조직화된 정보를 제공해서
방대한 양의 사회적 자극들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극에, 모든 정보에 일일이 다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도식에 맞는 것들만 선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그 틀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도식과 불일치하는 정보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왜 그럴까? 그래서 그것의 원인을 찾고 이게 정말로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식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정보를 보다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것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 않는 것들은 다시 쉽게 버려지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헨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범주와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지각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 한 여성의 생일 파티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이걸 피험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한 그룹에게는 이 여성이 도서관의 사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그 집단에게는 이 여성이 웨이트리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도서관의 사서라고 이렇게 들은 피험자들은 그 비디오 테이프에 담겨져 있는 여성의 그러한 행동들 중에 도서관 사서직에 더 부합되는 행동들을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고전 음악을 듣는다든지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녀가 그 했던 행동들 중에 더 많이 기억되는 반면 좀 그 도서관 사서집과 부합되지 않는 행동들은 자기가 보아도 기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맥주를 마신다든지 또는 뭐 친구들과 깔깔거리고 웃는다든지 행동들은 보아도 이게 그 여자의 하나의 역할 또는 정체성과 관련이 없다 생각해서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도식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식과 부합되는 것들은 더 잘 지각이 되고 더 잘 기억이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무관심하게 버려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프로파일이라고 볼 수 있죠. 되게 범죄자들 할 때 프로파일링을 하잖아요. 되게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범죄인에 대한 또는 그 범죄 가능자에 대한 사람들의 도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흑인 남성들이 범죄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길거리에서 이러한 뭐 우범자로 또는 그 범죄자로 경찰들에 의해서 더 많이 이 검거가 되고 또 구속이 되는 이런 것도 일종의 이러한 사회적 추론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켈리라고 하는 학자는 또한 사람에 대한 첫 인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또 피험자들에게 이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에 대한 인상을 담은 메모를 전달을 하는데 이 첫 번째 메모에서는 이 외부 강사를 차갑고 근면하며 비평적이고 실용주의자이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신념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반면 두 번째 메모에서는 이 사람이 온화하고 근면하며 비평적이고 실용주의자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신념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회적 지각에서 초두 효과가 바로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형용사는 같은데 첫 번째 주어지는 정보가 메모 A에서는 차갑다라고 하는 정보가 먼저 주어지고 메모 B에서는 온화하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가 주어지죠. 그래서 이 초두 효과라고 하는 것이 맥락을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주어지는 정보가
그 다음에 주어지는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을 제공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메모를 받은 학생들이 이 외부 강사의 강의를 20분 동안 듣고 나중에 이제 강의 평가를 하게 했는데 온화한 사람이다라고 메모를 받은 피험자들이 그 강의에 대해서 더욱더 높게 평가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외부 강사가 강의한 내용은 동일한데 첫 인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결과를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되게 어떠한 그 강사도 그렇고 또는 어떤 쇼 프로그램 같은 데서 출연자들을 소개하는 사회자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출연자를 소개할 때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결국은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출연자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첫 인상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식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떠한 처리를 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도식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이 세상을 왜곡해서 지각하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틀과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완고한 그러면서도 오류 가능성이 높은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헤스토프와 그리고 캔트릴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그 미국의 이러한 사립대학교, 명문 사립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다트무스하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미식 축구팀의 이 축구 경기를 이제 그 학생들한테 보여주는데 뭐 미식 축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과 뭐 충돌이 굉장히 많은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의 이러한 그 대학의 축구 경기 중에서 이 다트무스하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축구 경기가 가장 반칙이 많았던 그런 축구 경기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정말로 반칙을 아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많이 한 경기인데 이것을 이제 이 다트무스 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들한테 보여줬는데 어느 팀이 더 반칙을 많이 했냐라고 이제 했더니 결국은 그 상대방 팀이 훨씬 더 반칙을 많이 했다라고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칙의 횟수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한 것은 이건 반칙으로 여기지 않고 상대방이 한 것은 반칙으로 여기는 이러한 도식이 작동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내로남불이 바로 이런 거죠. 자기가 하는 실수나 또는 결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한 반면 상대방이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대는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식의 문제점은 적대적 미디어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한 이슈를 놓고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두 집단이 어느 한쪽에도 편향되지 않은 매스컴의 중립적인 보도를 보고도 서로 자기네 집단에게 훨씬 더 이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경향이죠. 그래서 뭐 어느 신문에서 어느 한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논쟁 소지가 있는 사건을 보도하면서 상당히 중립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야당이나 여당에서 훨씬 더 자기한테 아주 그냥 왜곡해서 아주 적대적으로 보도했다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경우가 많죠. 그걸 바로 우리가 적대적 미디어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도식의 보편성을 훨씬 더 과장해서 지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들이 자신들처럼 생각하고 느낄 거다라고 또 과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자기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이 이것은 항상 옳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게 이제 정치적인 그 이슈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진보면 자기들이 갖는 이런 진보적인 생각이 일반 국민들도 다 그렇게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보수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들의 관점에서만 이것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거와 자신들의 관점과 어긋나는 것들은 상당히 그 잘못된 것이고 좀 비도덕적인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판단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특정한 대상에 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 활용하는 아주 간단하고 간편한 추론의 규칙을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어림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개념에 상당히 그 어떤 본질적인 면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림법을 통해서 어떠한 그 복잡한 형식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그리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유튜브 프로그램을 봤더니 어느 한 그 뭐 잘 알려진 이러한 연예인이 자기만의 또 유튜브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 방송에서 또 이렇게 출연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또 자기의 또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불쑥불쑥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돌직구 같은 질문을 하는 그리고 또 뭐 그것이 그 연예인의 또 하나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그래서 그냥 불쑥 들어가서 어디 동네에 그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가서 이 동네에서 뭐 카페 하나 차리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라고 딱 하는 거죠. 이 경우 사실 이 카페의 위치에 따라서 또 카페의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카페가 그 앉아서 사람들이 마시는 곳인지 또는 테이크아웃인지에 따라 굉장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런 거 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 동네에서 그 카페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는 어림법인 거죠. 그래서 대체 그러면은 그 부동산 중개소도 여기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아주 이렇게 세부적이고 정확한 정보라기보다 대개 그냥 두루뭉실하게 어느 정도 일반적인 이 그 동네에서 가장 좀 그 일반적인 형태의 카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죠. 대략 이 동네에서는 한 7평에서 한 8평 정도의 그 카페고 거기에 또 대략 어떤 인테리어를 꾸미고 또 종업원을 자기가 안 쓰고 혼자서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한 7, 8천만 원 정도면은 뭐 카페를 낼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이게 바로 어림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정보를 얻기보다 대략 그 좀 일반적인 것을 하나의 디딤돌로 삼고 거기에 기초해서 좀 더 세부적인 것으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림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또 상당히 많은 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림법 중에 대표성 어림법이 있어요. 특정 대상이 그 대상에 속한 범주에
대표적인 특징과 얼마나 유사한가 기초해서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성수동이 요즘 카페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수동에서 가장 많은 그 형태의 카페가 어떤 건지 대개 한 7, 8평에다가 테이크아웃 위주의 뭐 이런 것을 하면은 대략 한 7, 8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게 대표성 어린법이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사실 그들이 대상하는 고객이 누구냐 그리고 또 위치가 어디냐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이제 고려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대표성 어린법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확률이 높은 경우도 우리는 그것을 위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A 양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 A가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K라는 회사에 다녀요. 그런데 이 회사에 이 여성들 가운데는 20명의 비서가 있고 80명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여성이 키가 훤칠하고 매우 매력적인 28세의 여성이고 K사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보를 이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타이핑을 잘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리고 K회사에 다니는 사실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여가 시간에 낱말 퀴즈를 풀거나 그림 그리기를 즐겨하고 무용도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어졌을 때 그러면 A가 비서일까? 컴퓨터 프로그래머일까? 라고 묻게 되면 확률적으로 보면 그 80%가 프로그래머니까 이 A 양이 프로그래머일 가능성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특징들이 이것은 이런 비서들 아까 우리가 비서 역할 도식과 마찬가지죠. 그런 것과 부합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A 양이 비서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응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확률성과 위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대표성 어린법을 사용할 때 범할 수 있는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어린법을 사용을 할 때 일종의 앵커링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요. 덫을 내려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다른 이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것을 고정 및 조정 어린법이라고 하는데 특정 숫자나 값어치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 기준점으로부터 일종의 조정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거죠. 밑에 주어진 예를 보면 앞으로 5년간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그 건수가 얼마나 될까라고 질문하면 5만 건은 될걸? 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지면 야 5만 건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거보단 좀 적겠지. 그래서 뭐 4만 건. 그러니까 야 4만 건은 더 많을걸? 그러면 4만 5천 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A하고 B가 있을 때 내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숫자를 한번 알아봐 줘봐라. 1부터 100인데 그러면은 되게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아마 50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거보다 더 많아. 그러면은 70. 그거보다 적어. 그러면 60. 그거보다 적어. 그럼 55.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어떠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그 출발점들을 대체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나 관찰을 하나의 고정점으로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해석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때 종업원이 상당히 불친절했어요. 그리고 또 음식 맛도 별로 좋지도 않고 이것은 그 사람이 그 식당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편파 표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표집에서 아주 이렇게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아주 상당히 좀 비일상적인 이러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서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번 경험한 것이 긍정적이면 그 집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미 부정적인 인상이 형성된 이후에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들어와도 이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가용성 어림법이라고 해서 마음속에 떠올리기 쉬운 예들에 기초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이런 간편화된 방법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하느냐, 이 경우도 자기가 접한 국회의원 중에 그 사람이 성실도를 가지고 전체 국회의원의 성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되고, 자동차 여행과 비행기 여행 중에 어느 것이 위험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비행기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1년 동안 발생하는 비행기 사고는 자동차 사고에 비교해서 매우 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행기가 훨씬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비록 적지만 한번 발생한 비행기 사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보도가 되죠. 자동차 사고 났다고 그렇게 보도되는 경우는 드물죠. 그렇죠? 이거는 훨씬 더 자주 일어나지만 자동차 사고가 나서 피해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보도가 덜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자동차가 더 위험한데 우리는 비행기가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공격성과 관련해서 슈와츠라고 하는 연구자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그 대학생들에게 자기가 했었던 과거의 행동 중에 공격적인 행동이 얼마나 많았나, 그걸 통해서 자신의 공격성의 정도가 어떤지를 측정하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 6개를 이렇게 회상을 해보라고 했어요. 자기가 했던 행동 중에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또는 언어적으로 공격하거나 등등 6개의 그 어떤 공격적 행동을 회상을 하고 그걸 쓰게 하고 나서 자신의 공격성이 정도가 얼마인지를 평가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12개를 한번 또 회상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12개의 공격적 행동을 이렇게 회상하려고 했더니 그게 쉽지가 않아요. 6개까지는 쓰겠는데 7개, 8개까지 생각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마땅치 않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공격성을 평가할 때 내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우리가 우선은 공격성에 대한 하나의 측정 방법인데,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정 법률 상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가정 폭력이라든지 또는 가족 갈등을 이제 겪는 이러한 부부들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부간에 있어서 이러한 갈등에 미치는 데는 실제 갈등의 빈도라든가 어떤 갈등적인 사건의 그 강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들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도 어떤 그 절대적인 이런 갈등 사건의 빈도수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이 경우 대개 이제 부부 갈등을 경험하고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떠한 패턴을 보이냐면,
그 상대방한테 책임을 많이 묻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쌍방향적이고 상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부부관계에서는 대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상대한테 이렇게 전가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대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만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사람 도식인 거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도식에서는 그거와 부합되는 것만 더 잘 기억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상담의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잘한 점을, 장점을 칭찬하기.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상대를 칭찬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죠. 칭찬할 게 없는데 또 자기한테 주어진 과제가 칭찬하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거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결국 우리는 이혼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을 경우 이제 좀 더 성찰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이혼을 했을 때 이제 지불하게 될 비용, 이것을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대차대조표처럼. 그래서 이혼을 했을 때 장점은 우선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거, 더 이상 스트레스를 얻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피해는 우선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자녀의 양육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요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쓰다 보면 오히려 이혼을 함으로써 지불해야 될 비용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쓰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그걸 하다 보면은 자기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상대의 좋은 점들이 부각이 되고 나쁜 점들이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보다 우리는 더 과장돼서 부부간의 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그 사회적 지각과 추론이 실제보다 어떤 현상을 더욱더 과장되게 해석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고 보다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도식에 빠지지 않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대체의 경우에 글입니다. 글.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감정, 생각들을 그냥 그 머릿속에만 있다 보면 이것이 일종의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마치 그 감정의 소용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언짢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것이 이제 또 과거의 그러한 기억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감정이 더욱더 격해지고 그러다 보면서 또 그거와 부합되는 그 또 경험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이 막 처음에는 작은 미풍에 그쳤던 것이 소용돌이로 우리가 변해가는 현상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처음에 그냥 기억이 떠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막 격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도식이라든가 어림법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쪽에 글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딱 차분히 앉아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 그거 자체가 상당한 치유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이쪽에 타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나쁜 이유는 나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것 한번 글을 쓰고 그것을 읽는 순간 일단 자기를 타인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적 지각이나 사회적 추론은 뭐 상담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굉장히 잘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시뮬레이션 어림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발생했었던 특정한 사건이나 또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이걸 그대로 다시 한번 묘사하는 이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사된 시나리오를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면 이 시나리오가 더욱더 그럴듯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사실일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의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머릿속에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다 보면 그게 하나의 사실로 그냥 굳어져 버리는 이러한 경험을 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알고 나면 자신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결과를 알지 못하면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는데 이미 결과를 알고 나서 그 중간 과정을 보면 그 모든 중간 과정이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종종 과거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참 드문데 예전에는 예능 프로그램이 좀 약간 가족들이 함께 보는 형태의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왜 그게 지금은 없어졌을까? 또 나름대로 사회심리학적인 하나의 연구거리라고 봐요. 근데 적어도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텔레비전이 어떻게 보면 중심 매체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골든 타임 때는 황금 시간 때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보는 그러한 가족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아마 지금은 그게 우선 텔레비전이 그런 가장 일반적인 매체가 아닌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제각기니까 어느 한 시간대에 같이 모이는 경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더 이상 자리 잡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출연자가 있으면 그 출연자 뒤에 정답을 누가 들고 있어요. 그러면 시청자는 그 정답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출연자가 자기 편에게 일종의 힌트를 줘서 그 답을 맞추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출연자가 답을 못 맞추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멍청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한 우리가 종종 범하는 하나의 오류 중에 상관의 착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두 현상 간의 관계를 마치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한일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또 재미난 현상이네요. 지금도 사실 한일 축구전이라든가 한일 야구 게임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만 과거에 비교해서 그 강도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은 정말 이건 반드시 한국이 이겨야 되고 온 사람들이 손에 정말 땀을 쥐고 응원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그 강도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것도 한국인들의 하나의 그 가치관에 있어서 이 개인주의화가
늘어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한일 간의 어떤 그 축구 경기를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압박감을 갖고 이 상황에서 자기도 응원을 하는데 이렇게 징크스가 있는 거야. 자기가 보고 응원을 하면 우리 한국 팀이 져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징크스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이거 보고 응원을 해야 되는 건지 말해야 되는 건지, 사실 자기가 축구 경기를 보는 것과 한일전이 결과가 어떻게 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간에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애국적인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는, 이게 얼마만큼 사실은 황당한 행동인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자기한테 닥치는 상황에 대해서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 자기가 뭔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름대로의 통제력을 행사했으면 하는 욕구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인을 하고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말로 두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게 이쪽에 상관의 착각이죠.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순전히 우연적인 사건일지라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어요. 뭐 이것이 대표적인 게 기우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우제는 세계 어느 문명에나 다 있어요.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 우리가 네이티브 피플이라고 하는 이러한 미국의 원주민들의 경우에서는 레인 댄스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레인 댄스에서는 이런 원주민들의 경우에서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들의 그 어떤 경작에 가장 필수적인 것인데, 이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오래되면 이 곡식들이 다 말라 죽게 되죠. 이럴 경우에 이 원주민들은 이러한 기우제를 지내요. 그래서 이 자연 현상을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요. 불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고 이게 하나의 구름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바닥을 막 춤을 추면서 막 먼지를 일으켜요. 이것이 이제 그 구름을 형성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서 이제 이제 피운 불에다가 물을 뿌리면 이게 비가 오는. 근데 이 기우제를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바로 자기들이 이 기우제를 해서 하늘이 감복해서 비를 내렸다라고 생각하죠. 이 기우제는 100%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바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되게 기우제를 할 때는 그만큼 비가 안 왔었을 때 하는 거고, 그래서 기우제를 하게 되면 기우제를 통해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가 됐으니까 기우제를 한 거였었죠. 근데 이걸 사람들은 마치 기우제를 통해서 비가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랭거라고 하는 학자가 또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축구 경기전에서 이제 복권을 팔아요. 근데 이 복권의 가치가 $50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한 사람들한테 $10씩한테 팔고,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이 또 다시 팔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10에 샀는데, 요것을 이제 다른 사람을 팔 때는 자기가 가격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당첨이 되면 $50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이제 살 하나의 동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복권에 자기가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숫자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미 지정된 이 복권을 상대한테 팔 수가 있어요. 이 경우 사실 확률은 또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숫자를 정해서
팔았을 때 이 복권이 더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8.67달러에 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복권의 번호가 지정된 경우에는 이것을 10.96달러에 판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거기에 숫자를 부여했을 경우 이것에 자기가 통제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통제감의 욕구는 이게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랭거가 그의 동료와 함께 노인 부양 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그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에는 여기 있는 그 직원들이 이 시설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유지할 테니까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수동적인 하나의 상태로 만들고, 또 다른 그 집단에게는 이 노인들이 이 시설의 운영에 참여하게 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이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적극적인 상황을 두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3주 후에 이것을 한번 이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이 시설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정신건강이 더 맑고 활동도 늘고 또 만족감도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아예 자기들대로 손 안 대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자기들이 책임감을 지고 또 거기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더 정신건강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통제감의 욕구와 반대로서 통제감의 상실과 관련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통제감을 잃게 되면 고통스러워하고 분노를 느끼고 무력감과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셀리그맨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긍정심리학을 연구했던 사람이 사실 초기에 연구했던 것은 바로 이런 동물들의 무기력감에 대한 연구였어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죠. Trained Incapacity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이 셀리그맨이 한 실험에서는 이 개를 어느 한 그 상자에다가 두고 거기에서 이제 그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조건에서는 전기 자극을 받으면은 그 상자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고, 또 다른 조건에서는 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힌 상태에서 이 전기 자극을 피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전기 자극에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이런 개들은 나중에 통로를 열어서 전기 자극이 있으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었어도 그걸 안고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전기 자극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그래서 특정 과제에 반복적으로 실패한 경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과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사회심리학에서 바라볼 때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회의 구조 또는 객관적인 조건 이것이 개인의 심리와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 주어진 조건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해석에 기초해서 그의 감정과 태도, 행동이 결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통제감이죠. 자기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마치 그 허수아비처럼 하나의 고용되고 조종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무기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로 이 통제감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도 우리가 그거에 좌절하지 않고 또 낙관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희망과 동기를 갖게 만들 수도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이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고에는 사실상반 사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과 상반되는 사고를 우리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가 아주 좀 실패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상반 사고는 우리가 어떠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좋지 못한 감정을 또 완화시켜주는 기능도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보다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또 기능도 갖고 있죠. 우리가 사실상반 사고를 잘 보여주는 예가 이 올림픽에서 그 시상식에서 이러한 그 수상자들의 표정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대체로 보면 금메달리스트가 가장 행복한 것은 당연한 건데 2등인 은메달리스트보다 오히려 동메달리스트가 더 기뻐하는 표정을 보이죠. 지금 이 사진에서는 전 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에서 이 시상식인데 우승자인 김연아가 아주 기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은메달리스트인 일본의 아사다 마오는 약간 좀 뻘뚝한 표정을 띠고 아마 3등이 러시아 선수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밝은 표정을 짓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사실상반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은메달리스트는 자기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동메달리스트는 내가 이것도 잘못했으면 못했을 텐데 그래도 동메달을 딴 거에 대한 안도감이 반영된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반 사고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첨가형이 있고 삭제형이 있어요. 그래서 첨가형은 내가 시험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하는 경우고, 삭제형은 내가 그날 친구와 놀지 않았었더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방향성에 있어서도 이 다른 유형을 보일 수가 있어요. 상향적인 사실상반 사고가 있고 하향적인 사실상반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상향적인 사실상반 사고에서는 C학점을 받았는데 내가 C학점이 아니라 A학점을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거. 근데 만약에 C학점을 받은 학생이 내가 만약에 F를 받았으면 어땠을까라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자기한테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마음이 편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향적인 사실상반 사고를 하고, 보다 더 미래에 더 나은 자신, 더 발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향적인 사실상반 사고를 한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옹 페스팅거의 그 사회적 비교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향적인 사회적 비교가 있고 하향적인 사회적 비교가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추론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두 가지의 방법, 두 가지의 하나의 그 모드를 사용을 해요. 이걸 A 모드라고도 하고 B 모드라고도 해요.
근데 요 하나는 A 모드는 굉장히 간편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지적 구두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결정을 할 때 특별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최소의 노력만을 기울여서 최대의 하나의 그 결과를 얻고자 하는 하나의 미니맥스 전략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구두쇠적으로 우리가 사고 판단을 한다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와 상반되는 것은 동기화된 전략가의 또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보다 이건 신중 모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에게 중요성이 높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다 정교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추론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사용해요. 패스트 모드와 그다음에 슬로우 모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각각의 상황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패스트 모드는 자동 사고입니다. 이걸 자동적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자동 사고고, 그 신중 모드라고 얘기했던 통제된 사고는 우리가 굉장히 의식하고 많은 정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 사고가 범할 수 있는 어떤 판단 오류를 이 통제된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점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카네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경제학도 그 노벨상도 받은 학자인데, 이 판단과 의사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사고 체계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인 그 하나의 사고 체계, 아까 말했던 패스트 모드, 두 번째는 그 논리적인 사고, 신중 모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상황에 따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직관적인 그 사고는 굉장히 빠르고 자동적이고 노력이 덜 들고 어떤 것을 연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지만 이것은 배우기가 어렵고 여기에 우리의 감정이 많이 실리는 상당히 좀 직관적이고 통찰적이고 어떠한 좀 반사적인 이런 경우죠. 반면 이 논리적인 사고는 이것은 상당히 판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제되고 노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규칙이 작동을 하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변화하기가 쉬워요. 학습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은 감정으로부터 좀 더 떨어진 중립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직관적인 판단이 오류의 가능성이 많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에 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감. 뭔가 우리가 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닥칠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기준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 여전히 이게 설명되지 못하는 어떤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감이 안 좋아.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카네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대학생들에게 여러 회사에 딸기잼을 주고 딸기잼의 맛을 평가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조건에서는 딸기 맛을 보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이 맛에 대한 평가를 하게 했습니다. 다른 조건에서는 맛을 보고서 자신의 느낌을 분석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하게 했어요. 이 결과를 보았더니 이 전문가들이 이제 좀 더 아주 자신들의 전문가적인 경험과 기준을 통해서 판단한 것이 오히려 직관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졌을 때 더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 결과는 바로 이 직관이나 감정이나 통찰을 요구하는 과제에서는 우리가 어떤 거치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과제 수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언어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언어를 한다는 얘기는 논리적인 사고를 거친다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본질에 가깝게 하는 것을 더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개념에 분석 마비라고 하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어요. 이게 분석이 너무 과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바로 그 분석의 마비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차피 어려운 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죠. 근데 현대인들의 한 가지, 특히 요즘 좀 더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결정 장애라고 하는 말을 또 하더라고요. 어떠한 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이것은 아마 좀 과잉, 그 부모가 과잉 보호를 하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갈수록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석으로 인한 마비죠. 과도한 분석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복잡함을 가져오고 혼란을 가져와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그 경영학자라든지 또는 상담학자들은 이런 과도한 분석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장애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그 결정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하지만 좋은 점과 나쁜 점에서의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면 비록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이러한 분석 마비를 방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고, 그 두 번째 방법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도 있잖아요. 자신이 추구하는 정말로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조언하는 것은 일종의 이러한 감정과 직관을 중시하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그 초기에서는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충실하게 듣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이러한 분석의 마비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이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고 방식의 사고 억제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편한 그리고 또 불쾌했던 경험을 떠오르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욱더 떠오르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 억제 노력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을 자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머리가 더 또렷해지는 이러한 것들.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 있는데 거의 떠오르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작은 미풍이 나중에는 아주 엄청난 그 토네이도처럼 우리 마음속을 막 뒤집어 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경험을 하죠. 그래서 그 웨그너라고 하는 학자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 사고 억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한 그룹에게는 그 흰 곰을 떠오르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또 다른 그룹에게는 흰 곰을 떠올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배를 땅 치면은 배를 칠 때마다 자기의 머릿속에 흰 곰이 떠오르고 또는 떠오르지 않고 이것을 이제 그 횟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빗선으로 칠한 이 표가 흰곰을 떠올리라고 요구를 받고 흰곰이 떠오르는 횟수를 적은 것이고 검은 것은 흰곰을 떠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흰곰이 떠오르는 횟수를 말한 거예요. 이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검을 떠올리지 말라고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떠오르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상당히 효과를 발휘해서 별 차이 없을 만큼 떠올랐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상황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흰검을 떠올리라고 한 데는 떠올리지 말라고 했고 처음에 흰검을 떠올리지 말라고 했던 사람한테는 이제는 흰검을 떠올려라 했더니 압도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억제됐던 것이 풀리게 됐을 때 더 흰검이 떠오르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히려 억제하려고 하면 그것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죠.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좀 우리한테는 불편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 이것이 계속 떠올리면 사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는 까맣게 잊어버리겠지만 우리만 기억하고 계속 그걸로부터 고통받으면 사실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벗어날까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의 심리학의 법칙을 만드는 것이 상반감정 공존 불가의 법칙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incompatible feelings cannot coexist.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감정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법칙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시에 슬퍼하고 기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게 시차를 두고는 슬픈 감정과 기쁜 감정이 있을 수는 있어도 어느 한 바로 동시에 여러분이 슬퍼하거나 또 기뻐하거나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상반된 감정이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두뇌는 하나의 것을 하나의 순간에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듀얼 프로세스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멀티태스킹이 있죠. 우리가 보면은 공부를 하면 책을 읽으면서 음악도 듣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느 순간에 집중할 때는 그것만 집중되어 있지 나머지는 배경이에요. 그러다가 책 읽는 것이 약간 소홀해지면 음악 쪽에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듣게 되는 음악이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공부할 때 좋은 음악 대체로 그런 음악들은 노래가 아니라 되게 이 연주의 음악들입니다. 피아노, 기타, 클래식.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웠던 정경 배경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하는 것은 정경이고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게 배경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막 랩처럼 가사가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게 우리의 주의가 그리 가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경우도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순차적으로 그게 우리가 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수행하는 것이지 동시에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서로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상쇄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게 일종의 우리가 운동이 그런 효과죠. 직장 상사한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라고 하면 그걸 운동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운동 중에서도 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운동, 그 서로 경쟁적인 경기 하다 보면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경기에 지잖아요. 그러면 집중하는 동안에는 그거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의 심리는 그 이전보다 상당히 이게 정화가 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에 그거로부터 도피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또는 우리는 치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것에 대신 분풀이를 해서 그걸 이제 감정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걸 이제 홧김 비용이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홧김에 저지르는 거. 그래서 그때는 일시적으로 뭐 약간 뭔가 스트레스에 벗어났지만 나중에 엄청난 비용으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뭐 지름신이 이제 내려서 그냥 뭐 카드로 엄청나게 그냥 비싼 걸 사오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순간적으로는 벗어날 수 있지만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걸 홧김 비용이다라고 또 말을 하고, 궁극적인 것은 해결이죠. 그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자기가 정면으로 맞서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인데 이것은 쉽지가 않고 또 장기적인 과제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기한테 당면한 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사실은 근본적인 해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거기서 벗어나고 다른 것으로 치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 단계에 뭔가 저는 스트레스를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운동이든 여가든 간에 뭔가 자신에게 주는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다른 것에 몰입함으로써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벗어나고 그리고 그러한 활동이 자신의 어떤 정신 건강, 신체 건강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생산적인 것을 자기가 찾는 것이 굉장히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건전한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살다 보면은 우울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저는 주로 쓰는 게 바로 운동이죠.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을 벗어나고 두 번째 방법은 코미디 프로그램들을 보는 거죠. 영화 같은 거.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막 언짢은 상황에서 찰리 차플린의 모던 타임스 같은 거 또는 독재자 같은 거 뭐 옛날 클래식 것이지만 또는 예전에 지나갔던 코미디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처음에는 좀 우리가 쓴웃음을 줘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빠지게 돼요. 웃게 되고 웃는 순간 아까 말한 것처럼 슬픈 감정과 기쁜 감정이 공존할 수 없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커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쉽게 속일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뇌가 정말 그렇게까지 똑똑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함에 따라 뇌가 속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막 그 웃음 치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억지로라도 웃고 손뼉치고 그러다 보면은 뇌가 이게 마치 기쁜 상황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보다 훨씬 더 감정이 좋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뇌를 이렇게 속여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조절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제부터는 조금 더, 좀 문제의 심각성이 크고,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해요. 저는 지금 제가 고민하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왜 사람들은 그 극단적으로 갈까라는 거죠. 뭐 어제 우리가 그 총선이 있었고 이제 총선 결과가 나왔죠. 저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념이 있고 성향이 있지만 저는 사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좀 더 선진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념적으로 더욱더 정말 서로 대립이 되어 가고 지역적인 구도가 계속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막말을 하고 어떤 선동을 하고 하는 정치인이 사실 우리의 정치에서는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게 저는 뭐 여당이 이기고 야당이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고민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생각이 좀 더 합리적이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고 처음에 가졌던 것이 계속해서 더욱더 경직화될까. 그리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토론을 하는 걸 보면 이게 토론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뭔가 문제 해결에 접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주장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는 것인데 그 페어 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식이 되었다는 거죠. 이 과거에서는 아주 극렬하게 서로 싸우더라도 이런 선거가 끝나고 나서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선출이 되고 나서는 반대파도 그걸 수용을 하고 대승적으로 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이런 페어 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패배한 측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이 되는, 그래서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정권을 잡아도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 정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일반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의 원인이 뭘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해서 제가 또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회심리학의 개념들은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원인을 찾고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나타난 현상이 집단 극화죠. 그룹 폴러라이제이션. 결국은 한 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데 집단이 되고 나서는 더욱더 극단적인 하나의 결정을 하는 방향. 이것이 이제 집단 극화인 것이고, 그 캐스 선스타인이라고 하는 학자, 우리가 넛지라고 하는 또 그 유명한 책을 썼죠. 뭐 일종의 그 선한 영향력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넛지 하면은 상대방을 이 팔꿈치로 쿡 찔러서 그가 좀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바로 넛지 효과거든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할 때 어떠한 그 보상과 처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강압적으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행동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를 그러니까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넛지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단을 지하철에서 계단을 타는 게 더 에너지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그만큼 그 전기가 소비되는데 그걸 권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단을 할 때 뭐 몇 단계를 오면 당신은 그 10초 동안 건강을 수명을 연장한 것입니다. 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지하철의 계단을 피아노 건반으로 만들어서 그 갈 때마다 그 색깔이 달라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계단을 거는 것이 뭔가 환경을 보호하고 그 지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재밌어서 한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나게끔 만드는 게 바로 넛지 효과죠. 그러한 그 책을 쓴 사람이 선스타인의 학자인데 이분은 전 Going to Extremes 이걸 우리말로는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 집단 극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스타인이 설명하는 집단 극화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게 정보의 교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내세우는 주장에 쉽게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게 특정 방향을 지향하는 집단의 경우에 그 해당 집단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주장이 원래 갖고 있는 방향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다 보면 그것을 더욱더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정보가 주어지고 그것이 더 사고를 더욱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확증의 힘이에요. 결국은 이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구나,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옳다라고 믿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런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그 세 번째는 평판의 압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항상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도 그거에 같이 동조를 하게 되죠.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더욱더 이것이 극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제기했던 질문들, 신념, 이념, 성향의 완고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왜 우리는 특정한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과 성향이 바뀌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정보,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고 서로 교환하게 됐는데 왜 사람들은 더욱더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극단화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확증의 오류입니다. 사람들은 특정 대선과 관련된 자신의 기대와 합치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얻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처음에 가졌던 기대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되는 방향으로 사고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일치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것이 처음에 믿었던 것을 다시 확증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이게 이제 자기 충족적 예언, 자성 예언이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가 그 타인에 대한 우리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기대가 일치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현상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상대가 그러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것은 처음에 가졌던 자기의 기대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증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충족적인 예언은 되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수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영향력이 커요. 예를 들어서 왜 그 여성은 여성이 하는 일을 하게 되고 남성은 남성이 하는 일을 하게 되나? 이것도 사실은 자기 충족적 예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죠.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교 때 어느 전공을 선택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을 맺잖아요. 자기가 어떠한 전공을 할 때 이때 보면 또 남녀 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보이죠. 이럴 때 그 진로 상담을 할 때 선생님의 경우는 대체로 여성들이 많이 하는 직업을 이제 여학생들에게 추천을 하고,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이 가는 쪽은 꺼리고 대신 남성들이 많이 하는 쪽을 이렇게 추천을 하죠. 이 경우 결국은 학생도 그거에 따라서 전공을 선택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가면 처음에 가졌던 기대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도 이제 어느 자녀는 어떤 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어느 자녀는 기대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기대하는 자녀에게는 기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조건을 형성을 하고 보상을 하고, 그래서 결국 잘하면은 처음에 가졌던 것을 다시 확증하는. 반대로 그쪽으로 원래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기회 자체를 제공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보이면 더 억압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그 결과로 나오게 되면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자기 충족적 예언이 여성이 됐던 소수자가 됐던 간에 굉장히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효과로서는 이제 반향실 효과라고 있어요. 에코 챔버 이펙트라고 해서 우리가 어느 방에 들어가면서 에코가 계속 더 확증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의 생각과 또 신념과 일치되는 정보만을 추구하고 또 자기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면 원래 가졌던 생각과 신념이 더욱더 강화되는 현상이죠. 이게 같은 음이 계속해서 증폭돼서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관용성이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경직되고 편향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이게 동질화 효과죠.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미디어 또는 SNS를 선택하죠. 신문도 자기의 이념 성향에 따라 맞는 신문만 보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제 저의 그 관점과 배치되는 신문을 보면 또 그걸 많이 보라고 얘기하죠. 뭐 진보와 보수를 골고루 봐야 된다. 그래서 3개 정도 신문을 봐야 된다. 근데 딱 신문을 보면 되게 천면 헤드라인이 되게 좀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것과 관련이 되죠.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을 부닥치게 되면 당장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생겨요. 우리는 불편함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에게 편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SNS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페이스북을 보면 페이스북 친구가 있죠. 그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되게 유유상종으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친구가 돼요. 그 안에서 반향시 효과가 나오죠. 좋아요가 많이 눌려지는 글들, 댓글이 달리는 글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자기하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글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끊기도 뭐하고 그러면은 더 이상 그 게시물이 오르지 않게끔 차단을 하죠. 결과적으로 자기가 이 페이스북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은 자기랑 같은 생각을 같은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적 부족주의라고 부릅니다. 부족처럼 하나의 트라이브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어울리는, 이것이 결국은 더욱더 파편화되고
또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일종의 편향 동화죠.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어도 무시해버리는. 그리고 이게 중대한 문제일수록 기존에 갖고 있는 애착, 두려움, 판단, 선호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배치되는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기존 입장에 대한 확신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련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집단 애착입니다. 인그룹 러브. 그래서 집단이 구성원들끼리 이게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이 반향실 역할을 해서 이 자기들끼리는 집단애가 생겨나지만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이게 증오심으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친구들끼리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이거는 이게 정말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정체성과 밀접히 관련된 거라 단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다른 그 관점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봤자 사실 아무런 득이 되는 게 아니죠. 또 한 가지 관련되는 게 사회적 폭포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치 폭포처럼 어떠한 믿음이나 관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는 이것이 이제 정보가 한꺼번에 확산이 되기도 하고 평판이 확산이 돼서 결국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여론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것이 이제 폭포 효과라고 부르죠. 정치에서도 이런 폭포 효과가 있죠. 어느 시점에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면 이것이 순식간에 이제 확산이 돼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러한 것도 이 집단 극화하고도 관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전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극단화와 폭포 현상이 일어나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좀 온건주의자들은 이런 극단화 과정에서 도태되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열렬한 신봉자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무리한 이중사고를 하고 물리적으로 정보면에서 스스로 격리하고 집단 극단화가 더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사이비 종교에서도 나타나요. 지금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공격을 받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아주 열심히 믿었던 그러한 그 극단적인 신봉 그런 온건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지만 남게 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열렬한 신봉자들이죠. 그들은 오히려 더 자신들이 박해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더 극단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집단 극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이 뭔가를 살펴보았다면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집단 극화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격정에 빠져서 그리고 그것을 선동하는 정치가가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에 순종했을 경우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겪었죠.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선동을 하고 독일 국민들이 다수가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600만 명에 달하는 또 그와 상응하는 정도의 당시의 사회적 소수자들이 다 이렇게 학살을 당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결정을 막아야 될 필요성은 매우 커요. 그러면은 이런 집단 극화를 우리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에 관련해서 아까 말했던 이러한 왜 우리는 극단에 끌리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또 제안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신고리 5, 6기 공론화 과정에서 또 학습된 게 있죠.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을 뽑자면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분립함으로써 어떤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양원제를 취하고 있잖아요. 하원이라든지 상원.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막 치우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갖춘다든지 또는 삼권 분립. 안에 의회, 그다음에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권력을 서로 이렇게 분립해서 경제하는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다양성과 균형입니다. 우리가 되게 동질적인 사람들일수록 집단 국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요. 근데 되게 어떠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의사결정,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질적이면서 그들이 상당히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되게 그런 결정을 많이 내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구성을 다양화하게 해야 돼요.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의 비율도 균형 있게 하고 백인만이 아니라 여러 소수 인종도 들어가야 되고 또 계층 면에서도 너무 엘리트 계층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계층들이 들어가는 이렇게 다양성이 보장이 되면 어떠한 정보라든지 지식도 다양하고 서로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이게 단일한 집단일 경우는 그러한 것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집단 국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기 민주주의와 공론화라는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에만 의존하게 되면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기 민주주의는 그런 다수결의 원칙에 또는 투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서로 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고민하고 심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인데 우리가 2016년에 바로 신고리 5, 6호기를 우리가 건설을 해왔는데 이걸 중단해야 될 거냐 재개를 할 거냐를 놓고 여론이 이렇게 나눠졌죠. 그러니까 친원전을 주장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반원전을 또 주장하는 집단들로 나눠서 정말로 해결을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결국 현 정부에서는 이걸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수기 민주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한 것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택한 방법이 바로 공론화죠. 이 공론화란 여럿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독일의 사회학자인 하버마스는 바로 공론화를 이 사적 개인과 공적 의제를 매개하는 공론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마다 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다 사적인 이해관계만 추구하게 되면 이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공익이라고 하는 것,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숙제를 안게 되는데 바로 그게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비록 자기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도 그걸 많은 사람들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어디까지 자기의 사적인 이해인 것인지,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볼 때 그게 순전히 자기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적인 이해만이 아닌 이게 공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입증이 되어야 설득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하게 하는 것이 공론장인 것이고, 그게 바로 공론화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원칙이 필요해요. 참여의 포괄성과 대표성,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객관성, 참여자의 평등성과 성찰성, 그리고 수기성.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사회적 지각, 사회적 추론의 오류를 우리가 상당히 견제하고 감소할 수 있는 장치들인 거예요. 바로 이전 포괄성과 대표성은 어떤 집단 극화가 일어날 수 있는 동질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줄이는 거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바로 집단의 동질화 또 극단화를 견제하는 방법이고, 정보 통계의 투명성과 객관성, 이것도 우리가 지각과 판단에서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오류들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참여자의 평등성과 성찰성, 수기성,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까 직관적 모드에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모드로 우리가 중요한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이미 공사가 한 거의 29%에 달한 상황에서 이걸 중단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에 해법을 찾기 위해서 사실 대통령이 뭐 그냥 명령을 내려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반발이 엄청 크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하나의 기구를 통해서 한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했고, 이것이 굉장히 한국형적인 공론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시민들은 뭔가 우리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이념 성향 면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대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론조사하면은 한 번 조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이것은 그 학습과 수기를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그들끼리 또 어떠한 심화된 토론을 거치고,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결정을 이렇게 내립니다. 5, 6호기 건설은 재개하는 것으로,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권고안이 이제 채택이 돼서 정부에게 제안이 되고 정부가 그것을 수렴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사회심리학을 연구하지만 또한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야가 갈등 해결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정말 더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갈등 자체를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지만, 이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해서 그 원동력을 발전에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 사회 갈등과 갈등 해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 신고리 5, 6호기에서의 공론화 과정은 앞으로 우리가 갈등 해결에 있어서 새로운 하나의 그 모델이다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이런 것이 아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부가 결정했다라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중요한 의사결정에서의 행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그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공론화 과정이 단지 신고리 5, 6호기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해결해야 될 많은 이러한 갈등적인 사안을 풀어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가는데 그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 조항으로 인해서 아예 전반적인 차별금지법을 금지하는, 그것이 채택되지 않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을 또 거쳐서 거기서 어떤 권고안이 나올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더 그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우리 사회에 그런 갈등적인 사안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으로서 이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사회적 지각과 사회적 추론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인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회적 추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